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최순실 씨가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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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순실 1심 재판 키워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네, 오늘 재판부가 굉장히 오랜 시간 판결문을 읽었잖아요. 네. 네,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제 기억에 한 2시간 한 반 정도 읽은 것 같아요. 2시간 네. 20분? 한 4시 한 20분 정도의 마지막 선고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시간 넘게 사실 이렇게 선고문을 낭독한 얘가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 예전에 이주영 부회장 1심 때도 제 기억에 한 1시간 좀 못해서 선고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 이번 항소심은 좀 더 짧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혐의가 18개입니다. 그 18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요약해서 그 재판부가 판결의 이유들을 낭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문을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시간이 이제 길어졌던 거고 오늘 선고 총평을 해보면 일단 요 최순실 씨에 대해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이 구형됐다라는 거. 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사실은 형량이 뭐 20년이냐 뭐 18년이냐 15년이냐 뭐 22년이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중형이 선고될 건 예상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역시 가장 이번 오늘 선고에 놀라웠던 부분은 롯데 그 신동빈 부회장의 법정 구속이죠. 예. 자, 그 부분도 저희가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 특히 오늘 최순실 씨의 혐의가 많았고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그리고 그 결과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거 좀 짚어보기 전에 최순실 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항소의 뜻을 밝혔는데요.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피고인 최서원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변호인이 그동안 치열하게 변론도 하고 증거 제시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법정에서 재판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것은 우의송경격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과의 공모에 대해서는 그 증거 제시나 이유 설명을 저희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재판장님의 이유 설명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이 얘기하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알 수 없었다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오도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순실 씨 측 반응은 이런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항소의 뜻을 밝혔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은 또 어떨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상식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정반대 지금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최순실 측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최순실 씨에게 유리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계속 이제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를 생각해서라도 이번 재판 결과는 굉장히 부당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계속 지금 뭐 최순실 씨 측 특히 이경재 변호사는 거의 뭐 지금 죄가 없다, 무죄다. 우리는 계속 그런 주장을 해 온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이제 오늘 이제 저런 얘기를 이제 한 건데요. 그런데 이 재판부에 대해서 우의송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건 좀 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소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지금 재판정에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예. 저건 거의 인신공격성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검찰이 뭐 25년형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 벌금도 1,180억 정도 이제 요청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약하다라고 보는 게 국민들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기징역 그리고 사실 뭐 그 만약에 사형제도가 살아있다면 정말 사형을 처해도 이거는 국민들 그 분노를 사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국민들 상식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런 얘기를 이번에도 역시 하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기 때문에 혐의가 워낙 많아서요. 일단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주요 혐의들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가장 중요한 혐의들이 이제 삼성과 관련된 뇌물죄인 거죠. 지금 보시면은
특정과 특가법상 뇌물 수수, 박 전 대통령 공모에서 삼성에 약 433억 원의 뇌물 수수 요구했다는 저 부분인데 저 433억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K재단, 미르재단을 통해서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제3자 뇌물 수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예. 독일에서 뭐 비덱스포츠라든지 그 스포츠를 통해서 말 3마리도 받고 영국 등을 받았다는 한 80억 정도 되는 가까운 돈, 그것까지 포함해서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인 거예요. 삼성에 관련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정경영 회원사들 상대로 미르재단과 K재단의 설립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부분, 그 회사별로 딱 분담금처럼 쫙 나눠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 한 200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 공적 개발 원조 사업에 개입해서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알선 수재 혐의까지 해서 총 검찰에서 처음에 기소한 것들, 그다음에 특검에서 나중에 기소한 것들 합쳐서 공소사를 총 18개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지난해 12월 최순실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일단 징역 25년형을 구형했어요. 그리고 예. 벌금은 일단 그 추징금을 제외하고는 한 1,185억 원 이렇게 얘기를 했고 18개 혐의를 적용시켰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뇌물 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가 19개가 됐거든요. 예. 아마 공동 전범으로 묶이면서 최 씨에 대해서도 19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일단 저희는 최초에 구형했던 18개 혐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뇌물 그런 부분이 지금 재판이 이제 아직 기소가 된 거죠.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는 빠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판단한 건 이제 18개 혐의로 보시면 자, 맞는 거. 이 구형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오늘 결과인데요. 직권남용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 뇌물, 강요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됐고 징역형은 20년형 그리고 벌금은 180억, 추징금 72억 원이 나왔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재판부의 판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재판에 관해서는 어찌됐건 그 재판장의 그러니까 권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 측은 억울하다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 상식선에서 볼 때는 이것도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검찰이 25년 구형했을 때도 그것도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적잖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거기서 일단 5년 정도를 지금 감량을 해준 판결을 내린 건 다름없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국민들은 아마 성에 차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국민 그 정서와 재판정의 판단의 그 어떤 격차랄까 그런 게 지금 존재하는 건데 예. 국민들이 지금 더 우려하는 것은 이게 또 이제 2심 가고 뭐 이렇게 계속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형량이 그 동안에 이제 경험을 보게 되면 이제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늘어나는 경우는 잘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럼 이게 또 나중에 반토막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징역 한 10년형으로 이렇게 감형이 되고 이런 식이 되면 국민들로서는 그때는 아마 좀 분노가 더 폭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예. 또 벌금이요. 구형량에 비하면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깎였어요. 왜냐면 벌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물에게 특가법에 보시면 뇌물이 이제 2배에서 5배 사이에서 이제 병과 반드시 이제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혐의에 말씀드렸을 때 보면 삼성에 관한 뇌물이 얼마나 그랬죠? 한 400억 정도 액수인가요? 400억 예. 정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배에서 5배 정도니까 검찰은 그게 전부 다 유죄 나올 거라 생각하고 한 1,100억 정도의 벌금을 구형했던 거죠.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선고 결과 보시면 K재단, 미르재단과 관련된 삼성의 뇌물은 전부 다 이제 무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유죄가 나온 부분이 이제 독일로 갔던 한 70억, 72억 정도인가 그 정도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고 유죄로 인정되는 뇌물 액수가 줄어드니까 벌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율로 생각하시면 아마 얼추 처음에 검찰이 구형했던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기소한 양의 2.5배죠 해서 3배 못 미치는 정도를 기소한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도 보시면 한 70억 정도 유죄 인정된 걸로 보면 한 70억에 한 2배에서 2.5배 정도 생각하면 180억 정도 얼추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예. 아마 특검이 구형을 했을 때 어떤 벌금의 그 양과 이번 선고 양도 얼추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죄로 선고된 벌금 액수 한 2.5배 정도를 벌금형으로 병과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추징금이나 벌금은 바로 법정에서 환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바로 지금 뭐 너 지금 다 돈 내 뭐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이제 추징이든지 벌금이든지 결국 이제 돈을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미승필 등급을 비롯한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들이 아마 동결됐습니다. 추징 보존 조치라고 하죠. 추징금 또는 벌금을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는, 국가에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일종의 가압류처럼 잡아놓은 겁니다. 예. 그거를 통해서 다 환가를 해서 추징을 해가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결국 이제 노역장 유치거든요. 근데 노역장 유치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3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벌금 180억을 전부 다 못 낸다고 했을 경우에 환산해서 3년 정도 내 3년 정도, 최대 3년 정도의 노역장 유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보게 되면 일당이 굉장히 큰 액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되면 야, 황제 노역이냐, 일당이 뭐 몇 억이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의 최대 상한은 3년이기 때문에 설사 일당으로 계산해서 뭐 큰 액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박근혜 재판의 예고편이라고도 불렸던 이번 최순실 선고. 자, 혐의가 많이 겹치고요. 또 재판부도 같다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이번 사건의 경우 거의 다 공범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오늘 유죄가 나온 다음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의 동일하게 유죄가 나올 확률은 99.99%입니다. 예. 다만 형량의 문제인데 그건 아마 똑같은 재판부거든요. 형사 22부. 굉장히 좀 고민을 할 거예요. 형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어차피 최순실 씨가 사익을 추구하곤 했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거는 공무원이고 최고 통치자이고 속칭 VIP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뒤에서 백업과 최종 결자와 최종 허락과 최종 어떤 그 결정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을 만약에 범죄단체라고 가정을 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최고 수교 아니겠냐. 그렇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제 하나의 견해가 있는가 반면 예. 다른 견해는 어떤 것이 있냐면 최순실 씨의 가장 중한 형, 박근혜 전 대통령 가장 중죄는 뇌물인데 결국 뇌물은 돈을 직접 받은 사람한테 중형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박 전 대통령은 72억 중에서 7만 2천 원도 본인 주머니에 들어간 것이 없고 그 돈은 결국 최순실 씨한테 전부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최순실 씨한테 가장 큰 중형이 가야 되는 것이 맞다. 돈을 직접 받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중형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전혀 상반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재판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관심인데 오늘 형사 22부의 판결의 성향이라든지 어떤 양형 이후에서 어떤 그 얘기들을 좀 제가 종합을 해보면 제 느낌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설과 2설 중에서 1설을 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어허. 오늘 22부의 어떤 태도를 봤을 때. 그러니까 예. 저도 뭐 똑같이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그 장문의 그 이제 판결문 내용을 이제 아직은 다 저도 못 봤습니다만, 근데 기본 취지는 그러니까 딱 집어서 얘기는 안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공범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건 그 최고의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그 부분이 더 지금 중하게 지금 판단 내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뭐 사익을 상당히 취한 건 맞는데 이제 국가 권력을 활용해서 그래도 일단 신분 자체는 민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민간인들은 약간의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양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고위공직자는 누구의 청탁을 받더라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직자 예. 윤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게다가 지금 뭐 그러니까 최순실 씨하고 혐의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안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추가된 것이 뭐 국정원 이제 특활비를 이제 수수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블랙리스트를 이제 만들도록 지시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죄를 이제 저지른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예. 형량 자체는 뭐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러니까 일단 최순실 씨보다는 더 그러니까 중형이 더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또 최순실 씨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지난 구형 때는 비명을 지르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차분한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견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좀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검찰이 구형한 양에 비해서는 형량이 줄었고요. 그러면 이제 2심에서 조금 더 줄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나름의 희망을 이제 봤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형량도 형량이지만 최순실 씨가 더 아마 좀 뼈 아프게 생각했던 부분은 벌금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예. 예. 그러니까 내 재산을 다 자칫 잘못하면 잃을 수도 있다. 그건 이제 뭐 정유라라든가 이제 그 손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건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 이제 벌금 정도라면, 그다음에 2심에서 벌금이 조금 더 준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래서 한 100억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다라고 전제한다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뭐 정치권에서도 이번 그 판결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이 정도면.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가장 이제 관심사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추상 같은 판결이었다. 네, 그럼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이제 자유한국당도 요즘에 보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반응과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반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출당도 시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엄정하게 이렇게 선을 좀 긋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래도 약간 좀 옹호성 발언을 좀 계속 내놓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보건대는 좀 또 다른 정치적 이유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 지금 복당을 해서 홍준표 대표를 측근에서 돕고 있는 대부분의 그 상당수 의원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다 친이계였던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 때문에 어찌됐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선을 좀 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고, 예. 다른 정당들 입장에서야 뭐 사실은 다 탄핵에 찬성했던 정당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출범한 네. 바른미래당도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생기게 됐던 이유도 예. 탄핵에 찬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그렇죠. 것들이 다 작용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재판에 대해서 좀 짚어볼 것들이 많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그리고 이번 최순실 씨 1심 재판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줬다는 뇌물 액수가 좀 달랐어요. 결국 이제 삼성에 관련된 뇌물, 이재용 부회장은 준 사람, 최순실 씨는 받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판이 3번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1심, 2심 있었죠. 오늘 최순실 씨 1심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1심도 이번 최순실 씨 1심이랑 동일하게 날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3개의 재판에서 공이 인정됐던 것은 뭐냐면, K재단, 미르재단으로 갔던 제3자 뇌물죄는 공이다. 오늘도까지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독일로 갔던 그 말에 관한 부분인데, 독일에 가는 말한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 1심에서 72억, 2심에서 36억 줄었다가 이번에 최순실 씨 1심에 다시 70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예.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독일로 간 것 중에서 현금으로 갔던 36억, 용역대금입니다. 그것은 뇌물로 공이 인정이 됐어요. 예. 3개의 재판이 전부 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이거든요. 결국 이제 살시도, 비타냐, 라우식, 요 말 3마리. 예. 요 말 3마리를 최순실 씨한테 보낸 게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는 건데, 결국 뭐였냐면 이 말 3마리를 최순실 씨한테 삼성이 완전히 준 거다. 즉 그 소유권이 최순실 씨한테 있다고 본 게 이재용 부회장의 1심이고 오늘 재판입니다. 그러면 말이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뇌물이라고 본 거죠. 예.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2심은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다. 그냥 공짜로 쓰게 빌려준 거지 말을 완전히 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말 소유권은 삼성이 있으니까 준 게 아닌데 무슨 뇌물이냐. 이렇게 해서 말 가격이 빠지면서 이제 36억이거든요. 결국 이제 이 말이 누구 거냐? 주인 찾기, 말 주인 찾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재용 부회장 2심과 그다음에 오늘 최순실 1심이 어떤 증언을 좀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1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언을 좀 포커스를 둔 거냐면, 이게 말에 관련된 증언들 중에서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것 중에 하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씨가 박원호 승무협회 전문에 굉장히 화를 냈다. 네. 아니 내가 언제 말 사달라고 그러지 이렇게 빌려달라고 그랬어 하고 화를 냈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사준다고 네. 했지 언제 예. 빌려준다고 했냐 예, 이 내용인 거죠. 그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 최순실 씨가 박원호 씨에게 야 이거 말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그래서 빨리 사내라고 이렇게 강하게 욕을 했고, 박상진 사장을 뭐 당장 독일로 와라 이런 예. 말도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박상진 사장 측에 문자 메시지로 뭐 알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문자를 보냈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어서 아 그러면 사준 것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뭐를 중점적으로 봤냐면, 왜 그 정유라 씨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했어요?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엄마가 내 것처럼 타라고 그랬는데요. 내 요 것처럼? 부분.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야 정유라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것처럼 타라고 엄마가 그랬다며. 진짜 네 거면 네 것처럼 타라고 그랬겠냐? 남의 거니까 네 것처럼 타라고 그랬지. 예. 이거거든요. 예. 만약에 최순실 씨 거라고 정유라 씨 거라고 그랬으면 그냥 타지 네 것처럼 타라는 말을 했다라는 건 그 뉘앙스에는 삼성 거라는 게 깔려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증언에 좀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 2심과 오늘 최순실 1심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말소유권 판단 문제가요. 네, 예.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순실 씨 측 입장은 어떨까요? 들어보시죠.
이재용 항소심이랑 마필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 이번 재판부가 달랐던 것 같은데. 마필 소유권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세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다 틀려요. 이재용 재판 때 1심 판결이 있고 항소심 다르고 오늘 금액이 다 달라요. 금액이 다 다르다고. 그걸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말 소유권에 관해서는 문서상으로 삼성전자에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구두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동일한 사건을 놓고 이렇게 견해가 다를 수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거는 연구 대상입니다. 예, 이 부분이 계속해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 최순실 씨 2심에서도 당연히 이제 최순실 씨 측에서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또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할 것이고 뭐 이재용 이제 부회장 2심 때처럼 똑같은 그런 판정을 받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이제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들이 좀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보면 삼성 것으로 돼 있는 것이 이제 형식적으로는 맞는데 과연 이게 이제 차명으로 그냥 말 맡겨놓고 삼성이 사실을 주면서 명의는 자기네들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준 것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이제 결국 판단 여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 형식적으로 보자면 역시 이제 서류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그 2심 재판 때 같은 그런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예. 최순실 씨 이제 2심 재판부가 과연 어떻게 판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아직 뭐라고 좀 예단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자 삼성전자의 뇌물이 아니라고 본 것 이번에 나온 그 판결과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 상고심에서의 판단이 또 비슷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들어간 돈 204억 원,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이 지원한 돈들 전부 다 삼성 뇌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됐던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어떤 승계 작업 이게 있었다라는 게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이었는데 상고심에서도 깨졌거든요. 근데 최순실 씨 재판에서 이것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의 결과와 항소심 결과와 좀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부분,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 판결문을 보시면 모두의 이제 증거 관계 정리하고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먼저 할 때 경영권 승계가 없다고 이제 그랬거든요. 예. 근데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다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유무죄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양형 이유와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예. 야,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도 없는데 뭘 청탁을 하지? 그러니까 뭘 청탁을 하고 이득을 봤다라는 거지? 그 박근혜 대통령 레이저 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 뺏긴 거 아니야? 요구형 뇌물 아니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나쁜 거 아니야? 이재용 부회장 돈 뺏긴 거 아니야?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행유예로 이재용 부회장 석방을 해서 가장 큰 전제가 됐던 것이 바로 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최순실 씨 1심 재판도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다라고 이제 해버렸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좀 유리하게 된 거죠. 물론 뭐 1심 지금 여기까지 세 가지 재판에 대해서 각각 판단이 다른 부분은 다수결로 할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뭐 지금 1심 재판도 그렇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이제 대법원에 있을 재판은 또 저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쟁점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재용 부회장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유리해진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 부회장 관련 내용 살펴봤고 이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집행유예 받았던 이재용 부회장과 비교해서 좀 억울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실형이 나왔지만 집행유예가 동시에 선고가 되면서 이제 풀려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신동빈 회장도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이미 이제 불구속 상태이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오더라도 예. 집행유예를 선고를 해서 그래도 경영은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 기대하고 달리 이제 법정 구속을 이제 해버린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사실은 지금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판결의 형평성 논란도 그렇습니다. 나올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 신동빈 그 부회장하고 사이에 이게 뭐 도대체 법적 판단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재판부에 따라서 판정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조금
좀 엇박자가 좀 나는 거 아니냐 재판부,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도 사법부 네. 내에서도. 그래서 이거 역시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신동빈 회장이 이번에 그 인정이 된 것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 씨가 하남체육시설에 지원을 부탁을 했고 하남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요구를 전해드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동빈 회장에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롯데에서는 70억을 K스포츠재단에 출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됐다. 당시에 롯데에는 호텔 롯데 상장, 면세점 특허 이런 문제들이 현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본 거죠. 저는 사실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모든 재판팀 결과 하나씩 나오는데 저는 가장 놀랬던 게 이번에 신동빈 회장 결과입니다. 예. 저는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저는 1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대부분 유무죄를 잘 맞췄거든요, 이제까지. 그리고 이제 못 맞춘 경우에도 끝까지 고민하다가 이제 틀린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저는 고민도 안 하고 무죄가 나올 줄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구조 자체가 제3자 뇌물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 무죄가 나왔던 그 K재단 미르재단에 돈을 준 것과 이것과는 동일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재단에 돈이 들어간 부분이니까요. 구조가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 이제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을 대가성 있는 뇌물 플러스 하나 더 요건을 입증해야 되는 거니까 특검으로서 그 입증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자료들은 뭐 안종범 수첩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롯데는 사실 삼성만큼 그 정도의 증거 자료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K재단 미르재단에 들어갔던 그 출연금의 무죄에 나온 걸로 비춰봤을 때 예. 이번에 아마 롯데 건도 무죄가 나올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봤는데 아까 이제 제가 판결문 원문을 아직 다 본 건 아닌데 아까 이제 판결 이유를 제가 선고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마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인 거죠. 예. 청탁했는데? 면세점 청탁? 내가 들었어. 이거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이제 직권남용에서 나왔죠. 대기업 출연금이 대기업별로 삼성 얼마, LG 얼마 현재 쫙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섞어서 준 거거든요. 그 돈을 별도로 뇌물이라고 이제 봤던 건 특검이 기소를 했던 거 무죄가 나온 건데 지금 이건 뭐냐면 그렇게 공식적으로 다른 회사들과 똑같이 출연한 거하고 플러스 알파로 더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으로 치면 K재단 미르재단 돈 주고 플러스로 독일로 더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예. 마찬가지로 K재단 미르재단의 다른 대기업들과 똑같이 돈 내고 한 번 더 플러스 알파로 추가로 재단에 돈을 준 거기 때문에 그건 롯데만의 대가성이 있는 거고 롯데만의 청탁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1심 재판부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SK에 대한 이야기는 뭐 최순실 씨 측에서 89억 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요구에 그쳤다. 뭐 더 이상의 어떤 지원은 SK 쪽에서 없었다 하면서 좀 롯데와 SK 그 양 그룹의 모습은 좀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 이번에는 스모킹건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이재용 부회장 그 항소심에서는 이 증거 능력이 없다라 그랬거든요. 간접 증거로서도 못 쓴다라고 그때 재판부가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증거 능력, 간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예. 이것도 사실은 저는 좀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사초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꼼꼼하게 적힌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상당 내용이 지금 뭐 보도를 그동안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때 이걸 간접 증거로 인정 안 한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간다라는 이제 시선이 굉장히 많았던 거고요. 네. 이제 오늘 재판부는 이걸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형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 건데,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의 이제 항소심에서 이것도 상당히 또 다른 논란이 지금 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과 같았죠. 좀 낮았죠. 한 20년. 검찰의 구형은 25년 했고 한 20년 정도인데 예. 뭐 상당히 중형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이제 뭐 일반적인 평균적인 예를 들보면 검찰 구형이 한 2분의 1 정도가 제일 대략 많이 나오는 그런 형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 25년 구형했을 때 오늘 뭐 박범계 의원도 판사 출신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던 걸 제가 보니까 본인이 이제 막 예전에 판사했던 경험을 살려서 검찰 구형량에 비춰 여러 가지 계산해봤더니 12년에서 15년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제가 안종범 전 수석은 6년 구형이 맞네요. 구형량은. 안종범 수, 예. 전 예. 최순실 죄송합니다. 최순실 예. 얘기한 줄 알고요. 예, 어쨌든 그렇게 된 건데 20년 나온 거고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판결문을 선고할 때 보니까 뭐 예. 축의금 얘기까지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을 냈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이제 판단을 한 건데 최순실 씨에 비해서 이제 죄질이 좀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용해서 같이 하는 공범인데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공무원이면서 본인이 스스로 주도해서 본인이 스스로 돈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죄질이 조금 더 안 좋다고 본 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할 수 그런데 있을 것 같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앞으로도 계속 이게 공방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재판에서는 증거로 인정이 되고 증거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뭐 대법원 재판에서도 이게 또 다시 뭐 증거 여부가 글쎄요,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이제 대법원에서 결국 이제 증거 능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법원에서요. 네. 네, 대법원을 정리를 해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이거 좀 조금 전문적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안종범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혐의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혐의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첩이 5건이면 그 5건은 모든 혐의에 적용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종호 평론가 혐의에는 1건에 적혀 있는 거 적용되고 제 혐의에는 2건에 적혀 있는 거 적용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내용이 적혀 있고 무엇을 이제 요증 사실을 쓰냐에 따라서 증거 능력 판단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증거로 쓰지 않든지 설사 간접 증거로 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직접 증거가 되지 않는 이상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재판부터 직접 증거로 쓸 수 없고 간접 증거로, 그러니까 간접 증거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 수첩에 예입니다. 이종훈 평론가가 말하기를 김태현은 바보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직접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김태현은 바보다란다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얘기고 예. 제가 이제 바보가 되는 거고 간접 증거로 쓴다는 얘기는 그 수첩의 내용이 김태현이가 바보다 이게 진실이 아니라 이종훈이라는 사람이 김태현은 바보다가 말을 했다. 요거 정도만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증거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다. 간접 증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없든지 또는 뭐 간접 증거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봐요. 근데 이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리해 주시죠. 완벽한 직접 증거가 되려면 안종범 수첩이라는 게 본인의 생각을 쓴 게 아니라 말을 받아 적은 거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딱 나와서 그래 내가 안종범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그 수첩에 있는 거 내가 얘기한 거 다 맞아 라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정을 해주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그래 내가 김태현 바보야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럼 그게 완벽한 증거력을 가지는 건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증거를 못 쓰고 최대한 해도 간접 증거로밖에 인정이 안 되는 대법원 거죠. 판결을 좀 봐야겠네요.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